자, 이번 시간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비변상적 급여는 책을 보기 전에 PPT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하고 같이 연결되니까요.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비과세, 식사, 월 10만원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교육비 자체는 뭐다? 비과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떻게 있다? 위로금들, 보상 위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비과세 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급여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관련된 부분, 그다음 법률에 따라서 생산된 연장근로수당이나 그다음 법률에 따른 이런 급여들이 결국엔 뭐다?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 처리가 되죠.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받는, 제가 국가 수리 과학 연구소 이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는 비즈니스 벨트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들은 뭐다?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돼서 받는 종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활동비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보는 게 방송, 뉴스, 통신, 신문, 일간지 기사 등이 받는 취재수당이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그리고 저희가 일정한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인하여 받는 수당, 벽지수당도 어떻게 한다? 월 20만원 이내에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여를 제공할 때는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서 사실은 급여 테이블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비변상적 급여를 살펴봤고요.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비과세를 또 살펴보자면,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들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고, 제공받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보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운전보조금,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고요. 두 번째, 식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저희가 보육수당 있죠? 보육수당도 저희가 어떻게 한다? 10만원까지 비과세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을 통해서 받는 보상금이,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걸 통해서 보상금을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이런 직무발명 보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이 기본적으로 얼마? 500만원 한도까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한 것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서 급여의 소득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실무자라면 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결국엔 비과세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비과세 급여인 거죠. 비과세 급여.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급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는 그러면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들은 근로소득 금액하고 총 급여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총 급여란 어떤 형태로든 뭐예요? 근로소득의 합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기한 동안 비과세는 제외입니다. 확정된 비과세는 제외하고 일정한 이렇게 1년 동안의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의 합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총급여에서 뭐예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이 뭐다?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래서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가 사업소득의 경비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필요 경비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필요 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이런 총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소득 공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를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를 살펴보면요. 일단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총 급여의 70%를 근로소득 공제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율을 곱해주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근로소득 공제 끝내야지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래 500만원 초과와 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350만원 플러스 총 급여액 마이너스 500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15% 5% 1억원 초과에는 1,475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의 2%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공제, 이 근로소득 공제가 사실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도가. 왜냐면 무제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2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 공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액은 전체가 어떻게 한다?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냐?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하루에, 일용일 내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의 15만 원 같은 경우, 15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15만 원인 경우에, 일용일 근로자의 일당이 15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자체가 전부 다 총 급여는 되지만은 근로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런 근로소득에 대한 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406페이지 보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뭐가 한다?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소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업소득의 개념, 범위, 뭐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필요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우리가 법률에 정해진 그 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을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과세 기간에 어느 과세 기간에 해당하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은 뭐가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이런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수입 시기가 명확해야지만이 어느 과세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책으로 보시면 언제 406페이지에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인 거죠. 급여는 결국엔 수입 시기를 급여를 제공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근로를 제공했으면요. 근로를 제공한 날로 어떻게 한다? 급여를 수입 시기로 본다. 그래서 그걸 월알로 이야기를 하죠. 월 급여. 월알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급여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법인 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당 법인이 이것을 처분 결의한 날이 어떻게 된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상여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할 때는 그 권리를 행사한 날을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 임원이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한도 초과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임원의 퇴직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소득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한도 초과액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정해진 금액보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한다? 근로소득으로 보는데요. 그거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뭘로 본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수입 시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말이죠. 어느 시점에 귀속돼서 신고가 되냐에 따라서 어쨌든 세율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세율도 달라질 수 있고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아마 뒤에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제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해요? 400만 원입니다. 아니, 4천만 원. 총 벌은 돈이 4천만 원이죠? 근데 이 중에 비과세 소득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 급여는 얼마가 되겠어요? 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게 총 급여죠. 총 급여는 3,8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800만 원의 총으로 그럼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 사람이 얼마요?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간 요거는 근로소득 공제가 1,500만 원 초과하고 4,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제액이 750만 원이죠. 750만 원에 플러스 총 급여액이 3,800 마이너스 한도액이 1,500 곱하기 1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50에 나머지 금액이 더해졌을 때 2,075만 원이 뭐가 된다? 근로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은 그쵸? 근로소득이 아니죠. 근로소득 금액이죠.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 급여인 3,800만 원 마이너스 2,075만 원을 한 게 뭐가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그리고 총급여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 이걸 혼동해서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혼동해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근로소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요, 기본 어떻게 되면 다음 달 징수일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뭘 신고하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뭘 신고해야 되냐면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달 징수일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할 때는 사실은 소득세법이 정해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총 급여액 그다음 공제 내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서 대략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얼마 정도의 어떻게 한다? 원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 수치긴 한데요. 꼭 이렇게
이거에 꼭 맞게 뛰진 않지만은 이거에 준해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 조견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나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고요. 매달 이러한 원천 징수 한 것들이 모아서 뭐가 되냐? 연말 정산을 지급하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 정산은 1년의 과세 기간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여러분들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 할 텐데 이런 것을 지급할 때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근로소득 이 연말정산은요 다른 소득이 합산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연말정산은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산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매달 원천징수 한 금액이 있잖아요. 원천징수.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면 우리가 납부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나오면요. 여기서 결정세액에서 마이너스 원천징수세액.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이미 납부하는 거죠.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 납부인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뭘 한다? 연말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근로소득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뭐예요? 종합과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근로소득 위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다면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에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인 근로소득의 개념 체계도 그렇고 뭐와 비슷하다? 종합소득세 계산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세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으로 과세체계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 자체가 일단은 근로소득까지 우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까지 이야기를 됐고 다음 시간에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도 이번 학기에 수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양도소득세까지를 저희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기본적인 양도소득에 어떻게 한다? 기본 체계는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수업을 엄도시키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아주 진짜로 가벼운 한두 페이지 정도에서 중간고사를 과제를 형태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에 그 사이버 한밭에 업로드를 시켜주시고요. 이번에는 과제를 그전에는 평가를 안 했지만은 저번에 과제를 1, 2차주 2주에 나온 과제를 평가를 안 했지만은 이번은 중간고사 평가이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제출된 기간 내에 꼭 과제를 사이버 한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군요. 내일 휴가인 부분도 많을 테고 오늘 내일 출근했다가 올 5일날 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남은 연휴 편하게 쉬시고요.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